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전 대성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김대중 교목님 기도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대중 교목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해야 할 행사지만은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2022학년도를 시작하게 되어서 여러 학부모님들과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한 해도 복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귀하신 부모님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협조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 잘 양육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하시는 일들 위에 또 우리 아이들 공부 위에 또 생활하는 곳 성장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장 이영래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는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존중받고 선생님들은 존경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도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대전의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망은 학생들의 꿈을 확신에 찬 신념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부모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대성고등학교 대입 진학부장 임종필입니다. 2학년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학년도 대전 대성고등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계열은 총 3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 17명, 정시 20명. 파란 색깔로 표현한 것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 11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 중에 졸업생이 1명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를 보시면 의학 계열에는 1.3등급부터 5.34등급,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이와 같은 내신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신에는 수시 종합부터 정시 전형까지 전부 다 포함된 내신 분포이고요. 특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서울대학교와 이 고려대학교의 수시 전형으로, 특히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관련해서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종합 전형 1단계 합격자 총 14명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내신 분포는 각각 이와 같은데, 특히 이 3등급에 있는 이 2명의 학생들, 이 2명의 학생은 내신이 3.0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특히 그 중에 재료공학과에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자, 이 3등급대가 서울대학교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대전 대성고등학교는 블라인드가 된 가운데에서도 이 학교의 서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등급대가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가 총 3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 분포는 이와 같고 특히 2등급 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를 했었고요. 3등급도 6명이나 통과합니다. 자, 이 종합전형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순수하게 정말로 종합전형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대전 대성고등학교는 종합전형을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학교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학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자, 이하의 대학들은 아직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성균관대 그리고 특히 한양대, 중앙대 여기에 합격한 학생들은 내신이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3점대, 여기는 3점대 중반 정도, 그리고 중앙대의 경우에는 내신이 4.4등급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수시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정시까지 포함된 내신을 보시면 2등급대에서부터 5등급, 여기 보시면은 5등급대까지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통계가 다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입시 결과를 보시면 이 대전 대성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처럼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이 높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잠시 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2024학년도가 정확하게 인원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3학년도 전형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인원 분포는 각각 이와 같은 비율로 적용을 하는데, 보시면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선발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상위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종합전형과 정시전형이 크게 두 갈래로 많이 선발하고 있다. 또 이 논술의 경우에는 상위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또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서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된 사례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3년도 이후 응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 됐든 정시 전형이 됐든 계속적으로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대전 대성고등학교에 이런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학년부터는 입시 전형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학년 부장님이신 김혜주 부장님과 그리고 여러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힘써 주셔서 대응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또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4학년도의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되는 첫 해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수시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없다 보면 오로지 학생부만 가지고 서류를 평가하게 되는데,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록보다는 그 속에서 학생의 우수성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대성고등학교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소서 폐지된 거와 결이 비슷합니다.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되면 핵심적으로 기록되는 교과 세특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기록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된 그런 치밀한 체계적인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이상 선발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대전 대성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가?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는가? 두 가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 대해서 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정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기존의 수능에서 나왔던 점수를 연도별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이 집계를 해보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계속 원점수, 컷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2019년에는 국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컷점수가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가? 작년엔 86, 84. 여기서 잠깐 보시면 굉장히 어려웠던 2019년에 84점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가지를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응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좀 더 실력이 높다 보니 낮은 점수인데도 똑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변수였던 것은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이 예전에는 수학 가형과 나형, 문이과 형태로 나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형, 아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응시했던 가형의 경우는 원점수가 92점. 딱 수학 문제 2개 틀리는 학생들까지만 1등급을 받았었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약 84점. 상당히 점수가 1등 컷이 낮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나형의 경우, 인문계열의 수학은 수학 문제 자체도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게 통합 환산이 됐습니다. 문이과 학생들이 같이 성적 등급 산출을 하게 됐는데 문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 확통,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 미적 기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적분과 기하가 더 낮은 점수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좀 플러스 알파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예전에 92점 원점수에서 88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문이과가 합쳐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가 좀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과 학생들은 근데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이 많이 향상됐고 예전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계열, 특히 상경 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면서 공학 계열의 약 건국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경상 계열로 지원할 때는 훨씬 더 높은 최상위 대학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도 교차 지원의 비율이 약 27% 정도 나왔고요. 연대, 고대, 그 이하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도 교차 지원이 50%를 육박하는 그런 비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 합격자는 오히려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실제 교차 지원 합격률은 상당히 이과 학생들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과의 계열의 경우도 그 어느 때보다도 수학 성적이 매우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모의고사 성적을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학생들이 단지 등급 그리고 원점수 이런 백분위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각 영역별로 이 학생의 정답률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90%에서 70%로 그리고 조금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학생이 보완한다면 나중에 더 성적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의 경우 수학의 경우 제가 예전에 담임했던 학생인데요. 수학이 계산이나 이해에서는 거의 문제를 틀리지 않는 실수가 거의 없는 학생이었고 추론의 경우는 보통 이과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정답률이 50% 이하를 보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건 되게 높은 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문제와 해결도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 이 학생을 보면서 제가 그 학생을 예측할 때 실제 수능장에 가면 틀리는 개수가 대략 한 2개 또는 더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게 됐고 본인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었었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을 보면 정답률이 어디는 매우 높고 어디는 매우 낮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를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긴 하나 여전히 아직은
학습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학생을 상담을 하고 이 학생의 내신이 3점대 초반이었는데 이 학생은 정시로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대학도 중앙대 이하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다 높은 대학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실제 수능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예측대로 수학은 이 친구 하나밖에 안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실제로 수시 종합 또는 논술 썼던 대학 면접이나 논술 응시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연대를 정시로 합격한 사례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최근의 학생의 경우는 보시면 영어인데 등급이 3등급에서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1학년 때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조금씩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공부를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 3학년 때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참 놀라운 게 이 학생은 100점을 1, 2학년 때 3번이나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학을 그 어려운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추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는 걸 통해서 실제 수능에서 굉장히 잘 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원점수가 3학년 때는 제법 80점대로 떨어졌지만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학생도 내신이 3점대 초반이었는데 이 학생도 실제 수시 전형 지원할 때 상당히 높은 대학들 위주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어 이와 같이 3등급에서 시작해서 정답률을 이렇게 보였는데 이후 3학년 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높은 정답률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처음에 경희대까지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학생이었지만 이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은 실제로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서울대, 연세대 2개, 고려대 2개, 그리고 성균관대 2개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6장을 썼는데 실제 이 학생이 수능에서 받은 성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처음에 상담할 때도 수능을 잘 보면 연대 정도 갈 수 있겠다. 투를 하지 않아서 서울대는 지원하지 못하니까 연대를 갈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요. 이 학생은 심지어 이렇게 모의고사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수시 종합전형 지원할 때 서울대도 아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5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바로 서울대 재료공학과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서울대를 지원할 때 주위에서는 많이 놀래기도 했고 일반계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신이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지원하고 그리고 또 실제 1단계 합격까지 한다는 것은 이런 모의고사 성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합격 사례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이런 모의고사 성적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본인의 등급 그리고 원점수 정도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 이런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장에서 보는 학생 응시자와 다릅니다. 그 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등급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원점수는 실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한 3개 정도 틀리는 학생은 실제 수능장 가도 3개 정도를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원점수는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수능에서 몇 등급 정도를 받을지 예측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수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역 점수를 잘 보셔야 학생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보통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계산 문제 쉬운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거 만점 이미 받고 있는데 계속 시간 투자하는 것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약한 추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쪽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만 실제 수능에서 원점수가 오릅니다. 그래야 등급이 높아진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 영역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역 점수에 대한 것은 실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영역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성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시험 본 당일날 이런 문항정보표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본인들이 틀린 문제의 정답률을 통해서 남들은 틀리지 않는데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날 모의고사 끝나고 남아서 분석 채점까지 다 완료하고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적표는
한 3주가 걸려요. 근데 3주가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본인들이 뭘 틀렸는지에 대한 개념을 다 까먹은 후라서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 대성고등학교는 당일 학교 자체에서 채점을 하고 본인들이 뭘 틀렸는지를 제공을 해 줌으로써 바로바로 피드백하고 그리고 오답 처리도 함으로써 성적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의고사 성적이 뒷받침이 되는 학생은 수시 전형에서 지원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일반고나 다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면 지방대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3등급 때도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의고사 관리가 꾸준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상의 입시 결과를 또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런 모의고사 관리를 통해서 계속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학년부터는 평가 요소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것은 대학교 5개 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고요.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참고하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4가지 역량으로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지금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3가지 영역으로 좀 평가 영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들 또는 중복되는 요소들을 합쳐서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학년 학생들에게 더 앞으로 진로, 진학, 교육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들인데 특히 부모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은 것은 여기 세부 평가 내용에 보시면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이 이 평가자들이 평가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록이 될 때는 이런 질문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잘 기술이 되고 있는지 아이가 이런 활동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열망, 학생들이 어떤 것을 학업 역량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적 열망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은 이런 성향을 보이는 학생,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잘 지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 역량 마찬가지로 이런 세부 평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 대성고등학교가 진로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할 때 보시면 일반고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하, 심화 영어, 그 다음에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또 이수자의 수를 보면 일반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고급 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블라인드 되어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원점수가 또 얼마나 높은지를 통해서 이 학생의 우수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할 때 좋은 스펙, 아주 좋은 활동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학생이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학년 부장님과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 이것은 예전에 인성 영역이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와 같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고 항목은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종합전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평가자들이 보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 학생이 대학에 왔을 때 연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연구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학생이다.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가라는 건데 첫 번째는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많은 경험을 했는가. 왜냐하면 풍부한 경험을 해야만 그 속에서 이 학생은 분석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학생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또한 이런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은 그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이것은 저것과 상충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여기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인식을 발견한 학생은 결국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창의적인 나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석해 본다. 이것이 결국 이 학생이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 결국 종합전형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요.
내신이 3등급 되어도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년 학교 생활을 할 때 참고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을 잘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학년 차원에서 또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할 담임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학년부장 김혜주입니다. 담당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2학년 1반 장민선 선생님, 담당 과목은 사회이십니다. 2학년 2반 송은전 선생님, 담당 교과는 지리입니다. 2학년 3반 조광춘 선생님, 담당 교과는 국어이십니다. 2학년 4반 최광호 선생님, 담당 교과는 지구과학입니다. 2학년 5반 장정윤 선생님, 담당 교과는 수학이십니다. 2학년 6반 이진호 선생님, 담당 교과는 영어이십니다. 2학년 7반 이종화 선생님, 담당 교과는 영어입니다. 2학년 8반 김민지 선생님, 담당 교과는 국어입니다. 2학년 9반 박상준 선생님, 담당 교과는 수학입니다. 마지막으로 2학년 10반 장정호 선생님, 담당 교과는 수학입니다. 이상으로 담임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학년 학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과 시간표는요, 7시 20분에 학생들이 등교하여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월화수는 수업이 7교시까지고요. 목요일만 8교시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토요일 일과표인데요. 토요일은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별 학사 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3월 학사 일정인데요. 오늘 3월 11일 2학년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을 해서 24일에는 2학년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4월 첫째 주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고요. 4월 25일에서 4월 28일까지는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은 본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5월에는 체육 한마당과 현장 체험 학습인 행사가 있고요. 6월에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7월에는 대성 한마당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 주간 대성 학술제와 같은 학생 중심의 행사들이 있고요. 8월에는 16일 개학식과 더불어서 8월 31일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10월에는 2학기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12월 13일에서 16일이 2학기 기말고사가 있고요. 20일에서 22일, 26일에서 29일에는 다양한 학생활동으로 인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더 내실화 있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겨울방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학년 주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설문 결과입니다. 현재 생각하는 대입 지원 전형은 이라고 물었더니 전체 학생 중에 289명이 응답하였고요. 그중 69.6%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생각하고 있으며 정시만 생각하는 학생은 61명, 수시만 생각하는 학생은 27명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정시를 생각한 61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정시를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수시 포기, 내신 망해, 낮은 내신 성적 이렇게 대답을 다수가 하였습니다.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시 중에 어떤 전형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93%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입 전형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수시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입 종합 전형에 대한 정보가 자신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학년 교육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입 진로 진학 로드맵에 대한 안내와 공정성이 강화된 학생생활 기록부 기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24학년도에는 자소서나 교내 수상이 미반영됩니다. 결국 학생들은 학생생활 기록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거죠. 학생생활 기록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업 역량 강화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다변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습 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업을 유연화하여야겠고, 그 다음에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원화된 수행평가, 그 다음에 학생 선택권을 가진 방과 후 학교, 그 다음에 운영의 다양화를 한 자율학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1학년과 차별성이 있다면 학생의 선택권을 더욱더 보장했고요. 동시에 자습반도 운영하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종 대비 강좌도 개설하고자 합니다.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서는요,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자율학습실, 지식나눔실, 인터넷 강의실, 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각자의 실에 들어가서 자습 활동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학부모나 담임교사나 학년부장이 공동으로 이것들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리로스쿨을 적극 활용해서 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18시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자율활동은요, 학급 자치법정 및 지식나눔 활동과 같은 학년활동과 창의영상전, 소집단, 공동연구 등 학급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로인증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로인증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진학을 찾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활동의 심화 단계로서 프로젝트 2020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학부모님의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 및 탐구 활동들이 게시되어 있어서 본교 부모님들의 다양한 직업과 연계한 탐구 활동입니다. 4월경에 가정통신문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그 논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DBPR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포트폴리오 누적과 그 다음에 출결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 리로스쿨을 활용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도 DBPR나 리로스쿨 같은 정보 사이트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교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열정과 사랑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2학년 담임 선생님과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교육 및 안내가 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설명회에서 학부모 연수를 담당하게 된 학생안전부장 김재린입니다.
연수에 참여하시기 전 홈페이지 혹은 학년 밴드에 올려져 있는 연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수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연수입니다. 유인물 3에서 4쪽 내용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규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규제는 두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교육 규제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편성하는 것, 그리고 앞서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해서 사실상의 입학 이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관한 규제입니다. 지필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이 규제 대상입니다. 또한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해서도 입학 이후의 교육과정을 평가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인물에 Q&A를 올려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수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 관한 연수입니다. 유인물 5에서 7쪽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학부모님들이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이 해당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성적 관련, 생활기록부 관련 부정청탁이나 금품,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및 허용 사례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관한 연수입니다. 유인물 8쪽에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이란 권력 또는 힘의 우위, 물리적,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하고 저장하고 전시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몸사진,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의도로 합성하고 유포하는 것,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되는 자료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학생들에게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학생 먼저 학교와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성적인 사항, 어떤 신고가 필요할 때는 경찰 112, 117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유인물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및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청소년 자살들은 되게 충동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 여러 사람 앞에서의 비난과 꾸중은 학생들에게 자살衝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고통의 끝,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혹은 보복하려는 동기로 분명한 자살 동기의 자살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이나 게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히 죽음에 대한 환상에 의한 자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예인의 죽음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경우 청소년들은 전염력을 가지고 자살의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혹시 한 개라도 있을 경우 담당 교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살 징후 알림이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살 징후 알림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부모님과 자녀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혹시 자녀들 중 자살 징후가 보일 경우 자살 징후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유인물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행위,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교내 신고 방법은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요. 신고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한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녀 개인의 행동 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래 활동, 체육, 예술 활동 등을 통해서 또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CCTV, 학생 보호 인력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후 지도, 피해 학생의 적응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해선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 대응 상황이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을 조사하여 긴급 조치를 실시합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요. 가해 학생은 따로 선도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는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때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주변 학생들에게도 조사를 하여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의 심의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될 경우 학생들이 서로 상호 화해하도록 유도하고 사항을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고요. 만일에 심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동부교육청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조치된 결정에 따라서 그 조치가 이행됩니다. 혹시 이 조치 내용이 뭔가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6번째 연수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아동학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해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인 학대, 방임 및 유기 이런 것들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내용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해서도 국번 없이 112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6번 아동학대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흥도를 보시겠습니다. 신고 전화에 의해서 신고가 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상황과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각 현장에 출동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상담을 통해서 유관기관 등의 관련 정보가 안내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징계권 폐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징계권이란 친권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되겠죠.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마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징계권이었는데요. 그 징계권이 2021년 1월 26일에 기점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부모님의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모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7번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인물 16에서 17쪽입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인성에 위협을 가하며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예를 보면 교육활동 중에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하고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모욕, 손괴, 성범죄,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그 침해 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수를 들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